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분석 중에 두 번째 1교시 2교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2교과 사회복지조사론 두 번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론 100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중에 핵심 되는 영역만 가지고 해서 적어도 7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과학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조사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조사의 의미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란 언제나 무엇을 알아보는 모든 것을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학문적으로 조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절차나 논리적 원칙이나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지식 탐구의 과정이라고 할 적에 조사라고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 조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리적 원칙이나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지식 탐구의 과정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들어도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갈 만큼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한다는 점에서 과학적이라는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과학적 방법의 하나로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설명 또는 과학적 조사라고 해서 똑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연구 결과에 대하여 잠정적이다. 그렇죠? 과학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연구 결과가 확실한지 아닌지, 또는 연구가 진행이 되어도 되는지 아닌지, 이걸 알아보기 위한 잠정적인 설렘과 두려움 속에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잠정적이다. 인과관계의 규명을 추구한다. 조사자의 규범적 판단에 의거한다. 규범적 판단에 의거해서는 안 되죠. 규범이라고 하는 조사자의 이때 규범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된다기보다는 조사자의 도덕적 판단이라고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여기서 나오는 이 조사자의 도덕적 판단과 에서 소위 적어도 과학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 개인의 연구자의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에 의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실증 가능성이 될 것이고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논리적 원칙이나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지식 탐구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3번의 조사자의 규범적 판단에서 규범은 도덕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규범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과학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 그렇죠?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 언뜻 보면 그럴싸하지만 적어도 1교시에 보는 과목일 때 긴장을 바짝 해야 되죠. 우리가 과학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 연구 결과에 대하여 잠정적인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접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정적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건 틀린 거죠. 경험적 증거에 기반하여 지식을 탐구한다. 그렇죠? 경험성, 또 그런가 하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에 의존한다. 객관성을 추구한다. 재현, 반복 가능성이 높다. 재생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조사의 과학성 그러면 객관성 또는 보편성은 일반성이라고도 합니다. 또 경험성, 또 구체성, 간결성, 또 재생 가능성, 수정 가능성, 설명 가능성, 또 간주관성, 결정론성,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쭉 교재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는 잠정적인 사실에 대한 접근 또는 노력을 우리가 과학 또는 과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거면서 객관성 추구를 강조하고 재현, 반복을 강조한다. 재생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은 사회복지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또 실천 과정에서 적용한 이론이 옳은지 그른지 검증을 위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또 실천 지식과 기술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렇죠. 여기는 굳이 다룰 만한 실익이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답은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설명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조사의 유형에서는 적어도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과학적 방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조사의 유형에서 목적에 따른
설명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 또 시간적 관점을 가지고 하는 종단적 조사와 횡단적 조사, 또 수량화 유무, 일반화 유무를 가지고 접근하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이 여기에서 전부 각각 한 문제씩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먼저 설명적 조사 한 문제만 제가 이렇게 다뤄놨습니다만은, 기술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는 상태 조사, 실태 조사를 말하는 것이고, 설명적 조사는 기술적 조사의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또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진단적 조사나 미래를 예측해보는 예측적 조사까지를 포함할 적에는 설명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명제도 나와 있지 않고 조사 대상에 대한 어떠한 그 자료가 거의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이끌어가는 사전 파이로트, 사전 예비 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은 탐색적 조사라고 합니다. 어떤 명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에 대한 좀 더 가까운 접근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끌어가는 것으로서는 탐색적 조사가 있습니다. 자, 가설을 옳지 않은 것은, 설명적 조사 옳지 않은 것은 가설을 검증하려는 조사, 그래서 가설을 또 특정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조사. 두 번째는 먼저 적나라하군요. 특정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서술해가는 조사는 기술적 조사라고 합니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조사, 진단적 조사, 실험 조사 설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사, 특정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독립변인이군요. 독립변인에 대한 조사, 이런 조사는 설명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원인 변수인 독립변인과 결과 변수인 종속변인의 관계로 설명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이런 조사, 바로 이런 그 인과관계를 규명해가는 것을 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거기 3번, 4번, 5번은 모두 같은 개념이 되겠지요. 답은 2번이 워낙 적나라하게 기술적 조사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횡단조사와 종단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횡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발생한 사건의 상태조사를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 발생한 사건의 상태조사.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상태조사라고 하는 횡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측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다소 정태적 조사라고 이렇게 특징을 잡습니다.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from to라고 하는 언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변화나 추이를 조사하는 것을 바로 종단적 조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여러 차례 반복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성격으로 반복 측정을 통해 이끌어가는 동태적 조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 출제가 될 적에는 우리가 종단적 조사의 유형 중에 패널 스터디, 트렌드 스터디, 그리고 코호트 스터디, 바로 이 세 개에서 나올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는 이제 크게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변화는 종단적 연구이다. 그렇습니다. 스터디라고 할 때 조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연구라고 하기도 하고, 리서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라고 하기도 하고 연구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사, 연구 구별 없이 문제 풀어가시면 됩니다. 횡단 연구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횡단 연구는 이례 측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정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단적 조사에 비해서 저렴하죠. 종단적 조사는 짧게는 몇십 분에서 길게는 몇십 년, 100년 넘는, 특히 북극의 변화 연구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는 연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종단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한 시점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은 횡단적 조사, 동일 대상을 반복 관찰하는 것은 이것은 패널 스터디, 종단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특정 집단의 변화에 대한 종단적 조사를 우리는 코호트 스터디라고 합니다. 코호트 스터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종단적 조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종단적 조사라고 하는데, 패널 스터디, 트렌드 스터디, 코호트 스터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옳지 않은 것은 조사 대상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반복 측정을 하는 것을 종단적 조사라고 합니다. 패널 조사는 동일 목적을 가지고 동일 대상만 가지고 반복 측정하는 이런 반복 측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패널 스터디라고 합니다. 매시 조사 시점마다 동일인이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한다.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설명했던 거지요. 그다음에 개인의 노동시장 활동과 같은 장기적 추이, 노동시장 활동과 같은 추이를 분석하는 데는 당연히 종단적 조사를 씁니다. 경향분석이라고 하는 트렌드 스터디라고 하는데 조사 시점에서 조사 대상은 동일인이 아니죠. 동일 목적은 하지만 그때마다 각기 다른 대상을 가지고 반복 측정을 해서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트렌드 스터디, 추이 조사, 추세 조사, 경향분석이라고 합니다. 1900년대와 2000년대 10대들의 직업선호도 연구는 토트 스터디다. 아니죠. 이것은 트렌드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 직업선호도라는 동일 목적을 가지고 1990년대 10대, 2000년대 10대를 가지고 비교이기 때문에 동일 목적을 가지고 각기 다른 대상을 가지고 동일 목적하에 각기 다른 대상을 가지고 한 연구는 트렌드 스터디, 추이 조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답은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조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그렸습니다. 조사 대상을 2번 이상 연속적으로 관찰하거나 조사를 수집하는 것은 종단적 조사라고 합니다. 같은 집단 대상을 일정 시차를 두고 조사하는 것은 패널 스터디라고 합니다. 패널 스터디. 그다음에 각각 다른 시기에 일정한 연령 집단을 관찰하여 비교하는 조사이다. 각각 다른 시기에 아까 앞에 나왔는데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일정한 10대, 2000년대 후 10대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트렌드 스터디, 경향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건 맞는 거군요. 어느 한 시점에서 다수의 분석 단위에 대한 어느 한 시점에서 다수의 분석 단위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횡단적 조사, 어느 한 시점이니까 각각 다른 시기와 다른 시기와 서로 다른 대상이지만 일정한 연령 집단을 조사하는 것은 3번과 같은 문제로 트렌드 스터디, 추이 조사, 추세 조사, 경향 분석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사유 조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유죠. 횡단 연구. 거기에 보시면 탐색, 기술, 설명의 목적을 갖는다. 저 횡단 연구에는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이런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가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횡단적 조사는 일정 시점에 어떤 사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바로 이 횡단적 조사, 일정 시점에 일정 사건, 시점이라는 핵심이 시점. 그래서 사건의 상태, 시점의 상태, 이게 바로죠. 이게 바로 이 횡단적 조사라고 합니다. 횡단적 조사는 어떠한 것을 사전에 알아보는 예비 조사의 성격, 탐색의 목적도 있고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바로 기술의 목적은 당연히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횡단적 조사는 그 한 번의 측정을 가지고 어떤 인과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려는 이런 접근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년배 조사는 특정 하위 모집단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동일 대상을 선정한다. 동년배 조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세대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특정 세대의 불특정 다수. 그렇기 때문에 매번 동일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패널 스터디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고 종단 조사는 장기간에 걸친 조사로 그렇죠. 장기간에 걸친 조사로 질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죠. 양적, 질적 연구 모두 가능하죠.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패널 연구는 새로운 경향을 확인하여 해마다 다른 표본을 선정한다. 해마다 다른 표본을 선정하는 것은 이것은 패널 트렌드 스터디나 코호트 스터디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패널 연구보다 추이 조사는 패널 연구보다 개인의 변화에 대하여 더 명확한 자료를 제공한다. 어떠한 개인이 동일 대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패널 연구가 되겠습니다. 5번은 앞뒤가 바뀌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사유조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탐색, 기술,
설명적 조사는 조사의 방법에 따른 구분이다. 그렇죠? 여기는 조사의 방법, 조사의 방법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다. 그렇습니다. 패널 조사와 종년배 조사는 동일 대상에 대한 반복 측정을 원칙한다. 동일 대상에 대한 반복 측정은 패널 스터디라고 그러죠. 동년배 조사는 특정 세대의 불특정 다수, 특정 세대의 불특정 다수를 그때그때 선정해서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동년배 조사는 틀린 거죠. 2차 자료 분석 연구는 비관여적 연구 방법에 해당된다. 그렇죠.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 2차 자료는 타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를 2차 자료이기 때문에 2차 자료는 비관여적 접근 방법이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기 때문에 내용 분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맞는 거죠. 탐색적 조사의 경우에도 명확한 연구 가설과 구체적 조사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된다. 명확한 연구 가설과 구체적 조사 계획이 사전에 수립된 것은 탐색적 조사가 필요 없죠. 주어진 자료에 대한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사전 예비 조사를 바로 탐색적 조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답은 기억번, 디귿번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양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연구 결과나 조사 결과를 수량화할 수 있고 그 수량화된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은 양적 조사, 양적 연구, 실증주의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질적 조사, 질적 연구라는 것은 수량화할 수 없는 이런 연구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해석주의적 접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질적 조사. 잠재적 클라이언트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행하고 기록한다. 시어도 심층 면접 나와 있죠. 심층 면접 당연히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단일 사례 조사로 청소년들의 흡연 밀수를 3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기록한다. 3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그렇죠? 3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흡연의 정도가 또는 흡연 개수가 어떻게 줄는지를 수량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숙인들과 2주간 참여 관찰했다. 자, 이것은 당연히 질적 조사가 되겠죠.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한다. 초점 집단이라는 것은 특정 문제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만 모여서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것은 이것은 질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례 연구 기록을 분석하여 핵심적 개념들을 추출한다. 이건 당연히 질적 조사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핵심, 거기에 보면 연구 기록을 분석해서 핵심적 개념을 추출하는, 끄집어내는 것은 이건 질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층 규명, 참여 관찰이라든지 심층 면접이라든지, 그렇죠? 다음에 연구자의 주관성을 활용한다. 심층 규명이나 연구자의 주관성을 가명하는 바로 이런 것은 질적 접근이죠. 그렇죠? 질적 연구. 선이론 후 조사의 방법을 이끌어간다. 선이론 후 조사의 방법이 연역적 접근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양적 조사는 연역적 접근, 그리고 질적 조사는 귀납적 접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도구로서 연구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이것은 연구자, 내부자 관점으로서 연구자의 자질을 강조하는 것은 질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용으로 면접이나 관찰이 있다. 주로 면접이나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은 양적, 질적 모두가 가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면접과 같은 경우에는 질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실증주의와 해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자기 실증주의와 해석주의는 뭐냐? 바로 문제를 변형시킨 거죠. 실증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 연구를 말하는 것이고 해석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 연구를 말합니다. 해석주의는 주로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해석주의는 주로 언어를, 그리고 이 실증주의는 주로 숫자, 숫자, 계량화된 수치를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실증주의는 주로 경험주의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실증주의라고 설명하지 않고 경험주의라고 출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주의는 현상에 대한 직접적 이해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연구자의 주관성이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 이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내부자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실증주의는 객관적 실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고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보편적 적용, 일반화를 전제로 합니다. 해석주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석 도구가 존재하다고 한다. 보편 가능한 분석 도구를 가지고 모든 대상에 적용할 수 있고 그로 나온 연구 결과는 모든 대상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이걸 일반화를 전제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전제하는 것은 실증주의, 소위 양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13번도 변형 문제가 나와 있는데 혹시나 직전에 나왔습니다만 그 단어가 소중해서 인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실증주의 해석주의 또는 경험주의 해석주의라고 출제하는 것도 이렇게 인식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실증주의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이론을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재검증하는 것은 실증주의 양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해석주의는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그렇죠? 주관적 의미의 이해를 강조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는 가능하지 않다고 앞에서 봤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석주의, 질적 연구지요. 그다음에 적은 수의 표본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것은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 양적 연구는 가능한 한 표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는 그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연구자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연구 결과가 이루어지는 내부자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증주의는 적은 수의 표본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것은 실증주의,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은 해석주의, 질적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주의는 주로 언어를 그리고 실증주의는 주로 수치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합니다.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 활용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해석주의,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문제를 약간 변형시킨 거죠. 그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합한 혼합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이런 문제도 나왔다라 해서 한 3년 정도 지냈으니까 다시 한번 다뤄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언급한 것이지 그렇게 지금 뭐 개인적 심정으로서는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합한 혼합 연구 방법. 양적 연구의 결과에서 질적 연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렇죠? 연역적 접근으로 진행하다가 하나하나의 검증을 통해서 또 다른 경험의 일반화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의 연역법으로 시작해서 질적 연구의 귀납법으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맞습니다. 두 가지 연구 방법 모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연구자에 따라 두 가지 연구 방법의 비중은 상이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외부자 관점, 양적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부자 관점, 질적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결과와 양적 연구 결과는 상반될 수 없다. 아니죠. 연구라고 하는 것은 상반되는 어떠한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연구 테마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인간 세상에 어떤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결과는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되어 있는 양적 연구의 결과를 어떤 연구자는 그럴까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새로운 연구 테마로 설정해서 질적 연구로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비반응성 혹은 비관여적 연구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관여적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은 연구. 아까 우리가 보면 2차 자료에 대한 분석과 같은 2차 자료 분석과는 비관여적 접근 방법이거든요.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찰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영향력을 줄인다. 그렇습니다.
드러난 내용과 숨어있는 내용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 비관여적인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때 밖으로 드러난 내용과 그 이면에 담겨있는 내용도 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타당도와 신뢰도 간의 선택에 따른 딜레마로 고민할 수가 있다. 그렇죠? 분명히 타당도, 알아보는 것을 알아보는데 이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가 진정 신뢰성 있게 조작되지 않은 자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16세기의 어떤 조선시대의 정치 변화 자료, 정치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타당도, 알아보는 것을 알아보는 것인데 문제는 그 자료가 진짜 신뢰성이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딜레마로 고민할 수가 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다원 측정의 원칙을 활용한다. 그죠? 자료 수집을 위해 다원 측정, 다양한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명목 수준의 측정에 국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아니죠. 비관여 명목 수준이란 것은 분류만 하잖아요. 명목 수준. 여기는 명목 수준은 아니지만 서열, 그 넘어선 다른 측정, 명목 측정을 넘어서는 다른 측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목 측정이라고는 단순히 분류의 역할 외에는 하지 않거든요. 그 외에도 서열화 또는 동간성 또는 비율성 이런 거 양적 접근으로도 연구 결과를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5번이 있습니다.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이번에는 조사 윤리로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조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조사 참여를 통해 받을 혜택을 조사 후에 아니지요. 우리는 고지된 동의란 단어는 실천론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지된 동의. 먼저 클라이언트에 알려주어야 할 것은 충분히 미리 사전에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영어 번호로 고지된 동의 그런데 사실 고지와 동의 이게 아마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이건 틀린 거죠. 조사 후에가 아니라 조사 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연구에서 동의를 구했다. 조사 과정 중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 결과 후 활용 계획에 대해 알려주었다. 자, 좋습니다. 보통 조사 윤리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발적 참여를 가고 또 참여자에 대해서 어떠한 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고지된 동의를 아주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정보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되고 비밀성, 그리고 조사 참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2번과 같은 경우는 함정이지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조사 연구에 관련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판단 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조사 대상자의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다. 그렇죠. 후견인의 동의를 얻습니다. 판단 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후견인.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번에 노태 신격호 휴장에 대한 그 가족들이 신청한 피성년 후견인 신청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하나의 그 조사 윤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제거한 후 자료를 공개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예요? 익명성을 보장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참여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다. 고지된 동의지요. 또 그럼 조사에 참여하면 얻게 되는 이익을 조사 대상 미리 알리지 않았다? 아니죠. 고지된 동의 사전에 이미 조사 전에 무해함을 그리고 어떠한 혜택이 있음을 미리 알려줘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과정 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렸다. 그렇죠. 그래서 참여 중에 클라이언트가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음도 사전에 알려줘야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18번에 보시면 사회조사의 윤리적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윤리적 원칙은 연구 결과 보고에도 적용이 된다. 고지된 동의는 조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연구 참여에 따른 유형과 더불어 혜택도 고지되어야 합니다.
무해함도 당연히 고지되어야 되고 혜택도 당연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혜택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혜택도 고지되어야 됩니다.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만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꼭 익명성이 유지되어야만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익명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감한 내용들은 당연히 비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때문에 꼭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 비밀 유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문맥상 논리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아동 대상 연구에서는 부모 등 후견인에게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에 보시면은 연구 질문에 대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연구 질문에 대한 연역적 탐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연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명제나 기존 원칙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해서 그 가설을 하나하나 검증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떠한 기존의 이론, 연역법이기 때문에 연역법에 것은 기존의 이론이나 원칙을 먼저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가설에 대한 가설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하나 관찰이나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가설이 나와야 되는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 이해, 기존의 원칙이나 원리 거기에 가설을 설정하고 하나하나 측정을 통해서 그리고 가설을 검증해야 된다 해서 가운데 조작하를 집어넣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귀납법과 연역법은 상호 소위 배타적이 아니라 선상에 있죠.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귀납법은 이론에서 조작화와 관찰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기존의 이론에 가설을 설정해서 조작화하고 하나하나 측정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해가는 것은 이건 연역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죽는다. A도 사람이다. B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A도 죽는다. B도 죽는다. 이렇게 것은 연역법이 되겠습니다. 사별 사례에서 출발점을 잡는 것은 귀납법이 될 것이고 경험적 관찰에서 보편적 유형을 찾는 것은 이건 귀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조사 과정 단계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조사 과정을 8개 단계로 나눈 사람들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저는 이론 강의할 때 크게 6개로 나눴습니다.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면 두 번째 단계로 과설을 설정하고 세 번에 가설을 검증하고 자료를 수집한 각본, 조사 설계를 하고 네 번째 그 조사 설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수집된 자료의 분석 그리고 여섯 번째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가 문제 인식이나 주제가 선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조사 설계라고 그랬습니다. 조사 설계. 그리고 나서 자료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서는 난이도를 하나 더 높여서 자료를 수집한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것이냐 라고는 자료 수집 방법, 조사 설계 문항을 관찰법으로 할 것이냐 질문지법으로 할 것이냐 관찰법으로 온다면 어떠어떤 시간대 어떠어떤 공간 또 질문지법으로 온다면 어떠어떠한 문항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할 것이냐를 구체화하는 것을 설문지 문항 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좀 높여서 이렇게 설문지 아마 질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자 결정이 되는 경우 같은데 바로 이게 설문지 문항을 검토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설계와 자료 수집 사이에 설문지 문항이나 조사 도구 또는 측정 도구 검토 과정을 하나 집어넣어서 문제를 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에 보시면 조사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 연구, 연구 문제의 발견 및 설정. 이것은 첫 번째 단계군요. 그래서 핵심적인 조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죠. 어떤 주제가 선정되거나 문제가 인식된 첫 번째 단계. 그다음에 가설은 연구 문제와 그 이론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어떤 주제가 선정되면 그거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문제 선정은 가설 설정과 조사 설계의 전 단계다. 당연하죠. 문제 설정이나 주제 선정은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가설 설정입니다. 연구 문제 설정에서 비용, 시간, 윤리성이 고려돼야 된다. 연구 과정은 자료 분석으로 끝난다? 아니죠. 자료 분석만 가지고는 우리가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원칙이나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자료 수집 과정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외부에 공개될 때 조사로서 의미를 보였습니다. 그들 조사의 공공성.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개념의 조작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